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자기소개서 문항과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 12년 특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재외국민 전형에서 특히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소서에 담는 내용이 3개 문항 또는 4개 문항에서 학생의 학업 또는 활동 또는 해외에서의 학습 과정에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이라든가 또는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본인의 진로 방향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질 텐데, 특례 전형의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핵심은 이거죠. 다양한 많은 나라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다 보니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뚜렷한 구별이나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취했었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이 구분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노력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학습 과정을 성취했고 또 본인이 어떤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사실은 국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공통 서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기소개서가 3년이나 12년 특례보다 중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특례 전형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대학은 고민을 하게 되며 과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특례 전형에서 원서를 쓰게 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류가 관계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 필요한 서류는 학력지표죠. 아시는 것처럼 내가 IB 디플로마라든가 A레벨이라든가 또는 GPA라든가 또는 AP라든가 또는 뭐 SAT라든가 이와 같은 학력 지표들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합격의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뭐로 뽑습니까? 결국 성적으로 뽑는 거죠. 학업의 우수성으로 뽑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력 지표의 우수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또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져요. 이 서류는 바로 뭐냐면 국내 학생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는 학생의 교과 성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거 또는 교내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획일화되어져서 표준화되어져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또는 기타 증빙 목록 서류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류에 들어가는 게 바로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천서죠. 하지만 추천서는 사실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추천서가 제출이 금지가 되어지고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설령 추천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대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국내 입시에서 추천서는 2022학년도에 이미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 넣어도 평가되지 않고 추천서 넣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도 물론 자기소개서가 금지가 되어진, 폐지가 되어진 대학들도 있고 일부는 자소서가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으로 의예과를 가거나 상위대학을 갈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소서가 남아있는데 결국 자기소개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학생의 학력지표에 대한 보완 설명이 있겠죠. 내가 IB 43점, 44점을 맞았다. 그러면 그 자소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경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높은 성취도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서 내가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수상 경력에 관한 입증 서류를 제출했다면 내가 어떤 수상을 성취했는데 그 수상이 어떤 의미이고
그 수상에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나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소개서가 갖는 역할은 매우 크고, 그리고 이 자소서를 기반으로 삼으면서 이게 뭐로 연결이 되냐면 면접으로 연결이 되겠죠. 물론 면접이 없는 대학들도 있지만 면접을 보는 대학들은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나 약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을 대부분 병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성 면접에서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직접적 지식을 의논하면, 인성 면접에서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의학적 소양이라든가 학생의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학력 지표,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학생의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면접에 중요한 서류로 활용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나 12년 특례 특례에서 자소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과 제출하지 않는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가 되면 거의 모든 대학의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2024학년도에 실제 그렇게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되고, 또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대체적 서류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활동 증빙 서류와 자소서의 보완적 역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00% 없어진다는 것도 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가 일부 대학에서는 한 문항당 글자 수가 200자 정도로 제한이 되면 10개 문항 정도 쓰면 2000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체적 서식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과 제출하지 않는 대학은 현재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 대학, 특례 전형에서 성균관대, 고려대,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나 오석대, 그 다음 이화여대나 한국외대는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소서를 제출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의예과, 카톨릭대학교 일반과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면접고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경희대학교도 3년 특례 전형은 지필고사이기 때문에 자소서가 필요가 없고, 12년 특례인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학과에 자소서를 썼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12년 특례인 경우는 일반 학과는 자소서를 쓰지 않고요. 한의예과만 자소서를 제출합니다. 아주대학교 한의예과 자소서 쓰고, 가천대, 연세대 미래 차의과대학교 약학과, 순천향대학교, 고려대 세종, 인제대나 을지대,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 카톨릭 반동대, 건국대학교 글로컬, 제주대, 그리고 국민대학교 등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이 긴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각 문항들 어떻게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되실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소서 쓸 때 가장 좋은 거는 다른 사람이 썼었던 사례들을 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죠.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썼나, 다른 학생들은 어떤 내용의 소재를 삼았나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내가 의대를 간다고 해서 꼭 의대의 자소서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의대를 가지만 컴퓨터공학과나 생명공학과나 화학과의 원서를 썼었던 학생들의 자소서를 두루 보면서 결국 그 안에서 어떤 소재로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썼었던 글과 비교해 보시면 내 자소서의 수준 또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문화, 우리가 2022학년도부터 자소서가 표준화되어지면서 3개의 문항으로 정해졌고, 1번과 2번 문항이 대교육 공통문항이고요. 3번 문항이 대학 자율문항입니다. 하지만 이게 수시 전형에서는 대부분 대학들이 비슷해요. 1번, 2번 공통문항이고 3번이 자율문항이라 하더라도 자율문항이 많이 비슷한데,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3년이나 12년대 특례는 공통문항을 따라가는 학교들도 있고 또 대학별 문항을 많이 강조하는 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수시 전형보다는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조금 더 차이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문항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모든 대학의 자기소개서 기재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의 내용을 소재로 삼아서 쓰실 수가 없고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 1번 문항이 1500자 하나 문항이 아니라 4개의 문항일 때 1번은 학습 경험, 2번 문항이 활동으로 해서 1000자, 1500자 총 2500자였었는데 2022학년도에 자기소개서가 축소가 되어지면서 2개의 문항이 하나의 문항으로 2500자가 1500자로 글자 수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활동이라는 것은 학습과 연관이 되어진 활동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활동, 그러면 사실 나는 별로 활동한 게 없어. 그러면 난 뭘 쓰지? 스포츠 활동을 써야 되겠다. 나는 축구가 재밌었어. 아니면 학교에서 배드민턴이 재밌었어. 아니면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반을 했으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체능계 활동은 자소서와 관련성이 별로 없어요. 결국 학업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이 문항이 1500자이다 보면 글자 수는 대부분 2개의 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좋습니다. 글자 수 1500자니까 제일 앞에 700자나 800자 정도를 학습에 대한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700이나 800자를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을 쓰시면 좋겠죠. 내가 만약에 의대를 쓴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학습은 대부분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 학습 내용을 쓰게 될 거고, 그리고 그 활동이라면 내가 수업 시간에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또는 화학과 관련된 교과목의 학습을 내었다면 활동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팀 프로젝트를 했다, 보고서 작성을 했다, 교내 대회에 참여했다, 소논문을 썼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원학과와 연관이 되어진 교과목을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내가 경영학과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대부분 첫 번째 앞에 학습에 대한 내용은 수학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 또 내가 만약에 정치, 외교학과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그런 교과목 중에서 정치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활동으로는 모의고사 활동 같은 활동들도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과목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 활동에서는 동아리나 대회나 보고서나 발표와 같은 활동들이 연계해서 쓰시면 좋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바로 노력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분들은 자기소개서, 그럼 나를 소개하는 거. 저는 7살 때 중국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갔고, 저희 집은 어떻고, 가정 분위기는 어떻고,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게 대입에 되게 중요한 서류고, 그리고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너가 고등학교 때 성취하고 활동했었던 그 노력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항상 뭐가 나타나야 된다? 노력, 그렇죠? 그리고 과정에 대한 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 사실 자소서 쓸 때 가장 어려운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쓸 때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1번 문항처럼 학습이나 활동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쓸 게 정해져 있죠. 학습, 그러면 나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수학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딱 정해져 있고, 활동, 그러면 예체능계 활동을 쓰지 말고, 활동, 그럼 학교에서 교과목에서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보고서 작성, 팀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 교내 활동, 이런 활동들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런 타인과 공동체예요. 타인과 공동체. 이런 내용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어렵다. 왜냐하면 이 문항은 잘못 접근하면 한 줄만 읽어도 끝이 보이는, 내가 쓴 내용이 다른 학생들과 전혀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버리는 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속에서 1번, 2번, 3번 3개 문항 쓰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2개 문항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문항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문항의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대표적으로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교내 행사, 리더십, 동아리 활동 관련된 내용들을 소재로 삼아서 글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글을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줄 읽으면 답이 보인다. 내가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축구대회라든가 교내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 이 내용을 쓰게 되어지면 사실상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뻔한 글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문항의 글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므로 2번의 타인과 공동체의 내용의 소재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 스포츠, 교내활동이나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의 소재를 참으시지 마시고, 뭐를 소재로 삼으냐면 학습이나 활동에서 소재를 삼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습이나 활동,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의대와 관련이 되어진 학습이나 활동이라고 한다면 똑같죠. 학습, 그럼 첫 번째는 생명과학. 활동, 그러면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활동이죠. 그 활동 안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배려나 나눔, 그렇죠?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거고요. 방식 자체를. 그러니까 1번 문항은 학습, 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2번 문항에서 나와 있는 타인과 공동체를 쓸 때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교내활동, 리더십, 동아리활동 글 쓰면 한번 써보십시오. 쓰면 한 줄만 읽어도 마지막에 어떤 글이 나올지가 뻔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버려지는 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2번 문항은 뭘 쓰면 좋냐면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이 되어진 학습이나 활동의 내용 그 안에서 본인이 보여줬었던 타인에 대한 배려나 나눔이나 문제 해결의 과정들을 설명해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드러나? 두 가지 면이 다 드러나죠.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과 활동의 역량, 지원학과에 대한 뚜렷한 적합성이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와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소통하는 자세, 배려하는 자세,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자세, 공감하는 자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의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2번 문항의 글쓰기가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특히 2번 문항에 대한 사례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접근하고 써야 되느냐 고민이 제일 많을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2번일 수 있어요. 왜? 학교에서 리더십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봉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학교에서 스포츠 활동 안 해보거나 예체능 활동 안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글을 쓰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문항이 2번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해외에서의 수학한 경험을 묻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대학에서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을 묻지는 않고, 특히 연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대, 중앙대학교에서 이런 문항이 있죠.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 전공을 공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해외에서 공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뭘 해? 이 내용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용을 써야 될지를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냐면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만약에 의대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의대를 지원했고 또 의대를 합격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냥 생명과학이나 화학적 지식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럼 지식을 얘기하면 지식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사가 되거나 의대를 가는데 필요로 하는 게 생명과학이나 화학적 지식도 있지만 의사로서의 소명감도 있고 환자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될 수 있고 타인과의 소통이 될 수 있고 또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항목 자체는 뭘 보여줄 수 있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과정에서 인성과 가치관에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인도에서 살았다, 미얀마에 살았다, 중국에 살았다, 말레이시아에 살았다, 또는 멕시코에 살았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살면서 본인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었던 것들, 또 그 나라의 풍습이나 전통이나 역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본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격을 갖도록 도움을 줬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내가 의사가 됐었을 때, 약사가 됐었을 때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문항에서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걸 학습적으로 접근을 해요. 학습.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는 의예과, 해외에서 배웠었던 거 그럼 생명과학,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학습 내용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글을 쓰지 마시고 1번, 2번, 3번 문항에 3개의 문항의 자소서를 쓰면 각 문항의 색깔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항에서는 되게 학구적이고 논설문의 형태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문항에는 기사문의 형태로 아주 건조하게 쓸 수도 있고 어떤 문장에서는 자소서처럼 말 그대로 일기처럼 본인의 심정을 다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라는 말이 학업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성장 과정, 그 나라에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가치로운 것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내가 나중에 장차 의사가 됐었을 때, 장차 내가 컴퓨터 공학자가 됐었을 때, 장차 내가 경영학과가 됐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공 선택과 진로 계획인데 이 문항은 사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문항 쓸 때 꼭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 계획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결국은 입학 후 학업이나 진로 계획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써라. 미래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에서 알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그 결과 안에 미래가 포함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먼저 과정에 대한 과정,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준비의 과정 서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러한 준비와 이러한 학습과 이러한 경험을 통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내가 의대를 갔었을 때 이러이러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나는 대학에 가서 이런 것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잘못 쓰시는 분들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을 딱.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대학에 있는 어떤 과정들을 공부하고 2학년 때 또 뭘 배우고 3학년 때 뭘 배우고 4학년 때 뭘 배우고 졸업하고 난 후에는 뭐 대학과 다른 해외 대학과 연계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그 대학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뭐로 보이냐면 대학교 홈페이지 보고 그대로 베꼈다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그거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셨죠? 많은 분들이 문항에 나타나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죠.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진로 계획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왔다. 그 준비의 과정에서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셔야 합니다. 자, 대기 속에서 문항에서 보면 이제 대학들마다 좀 문항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1번, 2번, 3번 문항인데 1번, 2번 문항이 대교역 공통문항이고 3번 문항만 조금 대학별 자율문항이라 하더라도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3년이나 12년 특례는 대학들마다 문항의 차이가 좀 심해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학과 어떤 문항의 차이가 있냐면 다른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학업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1번 문항 이거예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어떤 점이냐면 지원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 및 입학 후에 학업 진로 계획을 작성해달라. 그러니까 입학하게 되어진 동기와 학업 이후의 진로 계획이고요. 두 번째 문항에서는 학업의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거는 학업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하고 있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해서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다른 점은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두 개를 합쳐서 1500자로 글자수를 묶고 있는데 반해서 이거는 천자씩 나눠놓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문항은 대부분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3번 문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다른 대학들과 자기소개서의 문항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세종도 자기소개서의 문항의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1번과 2번 문항은 동일한데 특히 3번 문항. 3번 문항은 해당 모집단이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선발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발해야 하는 이유, 선발해야 하는 이유. 결국은 뭘 물어보는 겁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은 뭐냐? 너의 우수성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은 첫 번째는 학력 지표, 학업적인 지표의 우수성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학력적 지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끈기라든가 또는 노력의 자세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례라든가 또는 본인이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국내에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선발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다가 저는 SAT 점수가 1600점이고요. 저는 IB가 45점이고요. 또는 영어는 저는 토플 IBT가 120점으로 만점이기 때문에 어학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우수성을 학력 지표의 우수성으로 접근해서 나열하게 되어지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 인성이나 가치관이라든가 장차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됐을 때 그걸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한다면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에 적합한 어떤 인성이나 소양들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대학교 의학과도 다른 대학과 문항에 좀 더 차별화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1번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성장 과정을 쓰는 거고요.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고 본인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교내 활동을 써달라. 세 번째 문장에서는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학무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기소개에서는 3개 문항 또는 어떤 대학은 4개 문항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기소개서의 문항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 또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우수성 학교 생활에서의 본인만의 어떤 경험이나 가치관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본인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로 계획 등을 각 대학의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맞게
1번, 2번, 3번 문항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기소개서의 설계의 구조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과도한 자기 주장을 삼가하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예전에 이제 네팔에 사시는 한 학생의 자소서를 만났는데 결국 자기소개서에다가 강력하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소서는 혼자 쓰고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 입학사정관, 교수님들이 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읽는 사람이 읽고 불쾌하지 않도록 글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꼭 이해할 점은 내 글을 누군가가 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일부러 설명한다. 설명을 하고 있다. 라는 자세로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소서를 쓸 때 대부분의 분들이 결과나 성취 결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를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소서를 검토해 주거나 조금 도움을 주시면 반드시 부모님들은 잘했다는 걸 쓰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했다, 저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 노력의 과정, 성취의 과정, 역경 극복의 과정에 대한 서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학의 입학처나 학과 속의 커리큘럼 인재사들을 절대로 인용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이걸 인용해서 쓰면 다른 사람의 글과 중복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대로 쓰게 되어지면 자신의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로 자소서를 채우게 된다는 거.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막상 쓸 때 고민이 그거죠. 쓸 거리가 없다. 쓸 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활동이 특별하고 활동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의 생각의 특별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기소개서는 좋지 않다. 말씀드렸고, 부모님의 직업이나 직장이 들어가는 거, 이거 절대로 좋지 않아요. 가끔 이제 자기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어느 회사에 어떤 직책이 있다, 또 어느 회사에 말을 못하면 또 부모님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되게 막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또 그분을 또 들어서, 또는 어떤 분들은 또 쓸 때 저는 어려서부터 도곡정대를 안 하고 살았다, 저희 집에는 막 운전기사가 5명이 있었다,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어떤 지위라든가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집이 좋다는 거, 이런 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소개서에서는 아주 좋지 못하고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이 자기주도적이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학생이라는 인상을 줘야 돼요. 그래야 학생의 성취했었던 모든 과정이 온전히 학생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잘 살아, 엄마 아빠가 나 다 더 줬어, 이러면 본인이 성취했었던 과정들이 본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들겠죠. 자, 네 번째는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하거나 성취 결과를 과시하지 마라 말씀을 드렸고요. 여덟 번째는 거주 국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덟 번째를 강조하고 싶어요. 거주 국가나 문화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꼭 보여줘야 된다. 자, 대부분 이제 한국의 대학에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내가 방글라데시에 살았는데, 나는 미얀마에 살았는데, 인도에 살았는데, 나는 프랑스에 살았는데 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다는 거,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았었던 나라들의 후진적인 문화, 후진적인 의료, 후진적인 어떤 교통정책, 후진적인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불편하고 이런 거를. 그런 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그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한국이 좋다, 난 한국을 좋아한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되죠. 반대로. 결국은 본인이 오랫동안 살았었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살았었던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결여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특히 하셔야 되는 것은 한국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만약에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나 전통이나 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자세,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리그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소서는 핵심은 자소서는 글이 아니에요. 글. 다시 말하면 멋있게 예쁘게 감동적으로 쓰면 되는 게 아니다. 자소서는 입시 모든 걸 담는 거거든요. 뭘 담아야 되냐? 첫 번째, 학생이 지원한 대학,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면 학업적 역량보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정,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거고, 또 학생이 만약에 지원을 하는데 학력 지표로 봤었을 때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걸 보여줘야 돼요? 학업적 우수성, 활동 과정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자소서는 글을 감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입시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기소개서에 입시를 담아야 돼요. 입시를. 이해하세요? 입시를.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 자소서 혼자 쓰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대필해 주시는 분들이 쓰다 보면 그냥 글로 생각하는 거예요. 글. 입시에 중요한 서류인데 이걸 말 그대로 자소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학생의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제시가 되어져 있는 항목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이걸 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먼저 학생이 자기소개서 초안을 쓰도록 합니다. 못 써도 관계가 없으니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를 초안 작성을 대신 도와주면 제가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한번 써봐. 이러면 틀림없이 다른 학생에게 사례와 비슷한 글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일단 초안을 무조건 써봐라 한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초안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초안을 제가 이제 검토하죠. 검토해서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인지, 학생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다른 학생과 차별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조 설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죠. 어떻게 글을 써야 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고 또 어떤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실제 이 내용은 이런 과정으로 글을 쓰면 된다 라고 하는 사례를 제시하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학생이 글을 쓰게 되어져요. 그럼 한 번 정도만 수정하더라도 사실 글이 완벽하게 많이 바뀝니다. 처음 하고는 완전히 반대될 정도로 글이 바뀌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수정 과정이 진행이 돼요. 다시 제가 또 설명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너의 장점은 뭔지, 그리고 네가 이 글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서술할지를 설명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이 다시 작성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죠. 여기까지 오면 학생이 해야 되는 일은 대부분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속 쓰라고 한다고 해서 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글이 되면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사 대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의 특징이 안 나와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초안을 작성하고 구조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쓸 수 있는 데까지 뽑아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어져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첨삭을 통해서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첨삭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학생에게 전달하고 부모님이 보시고 다시 한번 수정하는 과정을 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글이 나오냐? 100% 학생이 쓴 글. 다시 말하면 유사도 검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글.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의 경험, 노력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어지며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어질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알아주셔야 되고, 자기소개서는 서류가 아니다. 자소서가 아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냥 글이 아니다. 자소서는 뭐다? 입시에 중요한 하나의 서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는
입시를 담아야 된다. 이런 점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서의 첨삭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지도록 할 거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다른 사람의 사례들을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세요.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많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경영학과의 자소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경영학과도 보고 사회학과도 보고 심리학과도 보고 다양한 학생들의 합격 사례들을 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자기소개서 첨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